2025년 12월 18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기원전 2세기경 이스라엘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읽지 못하게 하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그야말로 신성모독을 했죠. 이때 마카비라는 유대인 가문이 봉기를 일으켜서 셀레우코스 왕조와 싸워 이기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마침내 되찾게 되지요. 그때 당시 무너진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이 유대인들은 돼지피로 더럽혀진 성전 안을 청소하고 또 쓰러져 있는 7촛대 메노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불을 밝히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기름은 단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랍게도 메노라에는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성전을 밝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빛을 밝히신다. 이때의 기적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8일 동안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기간 동안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하누카 또는 성경에서 수전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다라는 기록도 있죠. 이 어둠을 밝히는 기적을 감사하는 하누카 축제가 지금 안타깝게도 피의 축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에서 그리고 또 네덜란드에서도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 소식을 이유진 PD가 전해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12월 14일 날 지난 일요일 오후부터 이제 한우카가 시작이 되는데 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라 그래요. 해변가, 본다이 해변가에서 유대인들이 이 한우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총격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전 세계를 이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유진 PD가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해 주시죠. 네, 일단 12월 14일 오후 6시 45분경에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당시 현장에서는 유대인 공동체가 한우카 첫날을 기념하는 공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보니 약 1000여 명이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축제 현장에 2명의 무장범들이 총격을 가하면서 참극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이 총격 테러로 15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망자 중에는 최연소 10살 소녀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연장 87세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도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충격을 더 줬습니다. 근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약 10분 동안 50발이 넘는 총성이 연속적으로 울렸다고 하고요.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해변과 그리고 거리로 이렇게 황급히 몸을 피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신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라고 하면서 호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목격자들이 전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직후에 바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현장을 통제했고요. 유대인을 겨냥한 이 증오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테러로 인해서 시드니 전역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다른 한우카 행사들도 다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번 금년 한우카가 12월 14일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8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후까지가 이제 그 한우카 기간인데 그 첫째 날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에서 이 한우카 축제, 그 해변가에서 어떻게 한우카 축제를 한다는 거죠? 일단 이번 행사가 격식 있는 이런 종교 예식 그런 느낌보다도 가족 중심의 커뮤니티 축제였다고 해요. 근데 핵심 순서는 대형 메노라 점등식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저녁 시간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가 됐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나 한우카 체험 그리고 라이브 음악 공연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료 도넛이나 코쇼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한우카 영상 상영,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공예 활동처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변이라는 이런 열린 공간에서 한우카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려던 이런 평화로운 가족 행사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요, 그 한우카 시작할 때 대형 한우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이제 첫째 날은 오른쪽 촛대에 불을 붙이고
둘째 날은 또 그 옆에 촛불, 이게 불을 붙이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축제예요. 근데 이런 그 대형 메노라가, 하누카, 이 9개짜리 촛대를 하누키아라고 하는데, 이 대형 그 촛대가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거라면 다 있어요. 그래서 막 백악관 앞에도 이 하누카 기간에는 그 크레인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불 붙이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불을 붙이는 동안 막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와 박수치고 그다음부터 이제 막 노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뭐 이런 그 감사하면서 아마 그때 이 해변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때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범인에 대해서도 뭐 대충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부자 관계라고 해요. 좀 더 자세하게 이 범인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의자들이 부자 관계인데 50세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 그리고 24세 아들 나비드 아크람인데요. 경찰과 교전 과정에서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경찰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들의 차량에서 IS 깃발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머물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는 폭발 장치로 추정되는 물건 2개도 현재 발견된 상황입니다. 범인의 차에서 IS 깃발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 범인들이 분명히 IS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문을 가질 만한 정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용의자들의 차량에서 IS 깃발이 발견된 것과 그리고 일부 외신은 이들이 사건 전에 IS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런 정황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들은 과거의 호주 정보기관인 ASIO로부터 IS 연계 가능성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자는 지난 11월 필리핀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근데 이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의 IS 훈련 중심지로 이미 많이 알려진 곳인데 이제 이들이 그곳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제 단 둘이 방문을 한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특히 한우카를 기념하던 유대인들을 특정한 범행이다라는 점에서 이 IS의 계획된 테러 범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와 이제 의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호주 총리도 범인이 IS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사건 초반에는 호주 정부와 이 경찰들이 이번 사건의 배경, IS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호주 총리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시드니 한우카 참사가 이슬람 국가와 IS의 이념에 의해서 동기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근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단서는 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사건의 총격범 집에 총이 여러 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범인들이 이번에 사용한 그 총이 장거리용인데 장거리용 총 이런 여러 개의 총들을 이 범인들이 어떻게 구입했고 또 총기 소지 허가 이걸 또 어떻게 또 허락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주 경찰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총격범 부자 중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이 합법적으로 총기 6정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 나비드 아크람이 2019년에 호주 국내 정보기관인 ASIO로부터 IS 연계 혐의로 약 6개월간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테러범의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총기를 6정이나 소지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아들 나비드 아크람이 조사를 받았던 건 단순 의심이 아니라 실제 IS 테러리스트인 엘 마타리와의 연관성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됐었던 거거든요. 이 마타리는 호주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하던 IS 조직원으로 아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호주 정보기관인 이 ASIO는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 아크람의 아버지가 다수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총리와 장관들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차량과 그리고 주거지에서 IS 깃발과 이런 폭발물들이 발견되는 그런 상황 속에 과연 그때 이 판단이 적절했느냐 이런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그 범인이 이게 총 쏘는 모습을 봤거든요. 총이 길더라고요. 장거리용인데 이 총 쏘는 모습이 그냥 일반인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특수 훈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혹시 테러 훈련 같은 거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던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범인이 총을 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훈련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 나비드 아크람 같은 경우에는 볼드 액션 소총으로 5.2초 만에 4발을 쏘고 그리고 조준경에서 눈을 거의 떼지 않고 매끄럽게 이런 사격하는 모습들이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안보 분석가들 또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요. 범인이 장거리 무기를 능숙하게 다뤘고 그리고 상당한 탄약을 사용한 점 그리고 사전 준비 정황 등을 근거로 해서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 배경까지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헤즈볼라의 해외 작전 조직으로 알려진 이 910 부대 이른바 그림자 부대의 개입 가능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란의 관여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미국 고위 관련은 만약 이 공격이 진짜로 이란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권리를 미국이 인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구나. 이번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호주 정부 쪽을 맹비난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이 호주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왜 호주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이렇게 네타냐후 총리가 비난을 한 겁니까? 일단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사건을 갑작스러운 테러가 아니라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참사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드온 사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호주 정부가 수차례 경고 신호를 받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호주에서 이어진 이 반유대주의 시위와 폭력이 현실의 테러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 또한 호주 현 정부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지도자들이 침묵할 때 퍼지는 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주 정부는 이 병이 퍼지게 놔뒀고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본 끔찍한 유대인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간 시드니 도심에서 극단적인 반유대 구호가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것이죠. 호주 유대인 지도자들 역시도 이번 공격을 두고 시간 문제였을 뿐 반복된 경고가 무시된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호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한 12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많은 거는 그동안 이 유대인들에게 호주는 일종의 안식처 같은 곳이다. 유대인들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호주에 대한 생각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혹시 알리아로 연결되지는 않을까요? 사실 이미 호주에는 그전부터 반유대 정서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전부터 있었는데요. 몇 달 전에 호주 유대인 여성 전국 협의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 유대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약 5분의 2는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 응답자의 약 10%가 이미 호주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본다이 해변 테러 이후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아무리 뭐 1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산다고 해도 반유대주의 뭐 어쩔 수 없네요. 뭐 그렇게 이제 불안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겠지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또 이런 그 호주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 단체들, 유대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미국 유대인 위원회인 AJC는 가슴이 찢어지고 분노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번 테러 공격이 여러 곳에서 거듭 경고한 끝에 발생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AJC는 호주 유대인 공동체가 이미 그전에도 화염병 공격이나 물리적인 공격과 협박까지 이렇게 견뎌왔다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경고가 이제 참혹한 현실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JC의 CEO인 테드 도이치는 반유대주의는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렇게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범인들이 IS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는 혹시 이 범인들이 이란의 사주를 받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그 이란도 별로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호주에서 일어난 그 유대인을 향한 범죄 이거를 보고 이란 쪽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현재 국제 분위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공개적으로 막, 잘 됐다, 뭐 이렇게 축하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란의 한 저널리스트는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이런 학살을 자행해온 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죽인 게 과연 테러냐. 이런 식의 주장으로 이번 사건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 또한 이번 사건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연관을 시키면서 다시 그 화살을 이스라엘에게 돌리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란의 국영 언론이나 이란의 또 이런 데 말고 정부 쪽 말고 이란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많은 이란인들이 SNS를 통해서 이제 이란이안 stand with Israel, 이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이런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이란 정부와는 사뭇 다른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 SNS 계정은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이란인들의 마음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의 유대인 친구요. 이런 글과 함께 이스라엘과 이란 국기를 입은 두 여성의 이미지도 게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이란인 SNS 계정은 이란 국민 대다수와 그리고 해외 거주하는 이란인들은 이런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 같은 야만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글도 게시를 했는데요. 이 밖에도 지금 많은 이란인들이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오프닝 멘트 때 이 한우카 기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이 호주 시드니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덜란드에서도 역시 이번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한우카 행사를 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도 커다란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난 건 아닐 테고 누가 이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한우카의 그 기쁨을 나누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 겁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리고 무슬림들이 대거 몰려와서 그곳에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날 콘서트 헤보라는 이 홀에서는 이스라엘군 소속인 수석 칸토르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이스라엘 군부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아서 이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항의를 건 겁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면서 일부는 연막탄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부상을 입는 그런 사고까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경찰들이 어떻게 이 무슬림들 쫓아가서 찾아냈습니까? 체포했어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 현장에서는 시위대를 제재하기 위해서 곤봉까지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공공집회규칙 위반, 폭죽 소지, 그리고 체포 저항 등의 혐의로 해서 시위대 중에서 22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에 시리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그 호주 시드니에서 테러를 일으켰던 범인이 IS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진짜 IS 얘기를 해볼게요. 시리아에서 진짜 IS가 미군 병사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미군 병사 2명이 희생됐고요.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범인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리아 팔미라 인근에서 미군과 시리아 측이 함께 IS 격퇴를 위한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던 중에 발생했는데요. 그 해당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그 시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용의자는 최근 바디아 사막 지역에 새로 창설된 내무부 산하 보안군 부대에 합류한 신병이었습니다. 근데 당국은 이 인물의 IS 연계 의혹이 제기가 돼서 그 정보 유출 예방 차원에서 다른 부서로 재배치를 한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두고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에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병력을 급히 충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사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내무부 산하 보안군의 일원이면서 IS와 관련된 그런 인물이군요. 그야말로 지금 그 잠자고 있는 시리아하고 잘 해보려고 했던 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을 건드렸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화 잔뜩 내면서 보복하겠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시리아 공격과 관련해서 매우 강력한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미군을 겨냥한 이번 공격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도 직설적인 경고를 냈는데요.
그는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미국이 끝까지 추적해서 무자비하게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유대인을 향한 공격 그리고 미군을 향한 공격 큰일 났습니다. 좀 정신없는 요즘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TV에서 정말 오랜만에 마련한 명품 컨퍼런스 타메스 목사님의 첫 열매에서 충만함까지 이제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타메스 목사님은 지난 3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오며 그 과정을 생생히 목격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과연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2년간 이어져 왔던 하마스와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가자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서한 지구라 불리우는 유대 사마리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스라엘 땅이 두 나라가 아닌 한 나라로서 온전히 회복될 수는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타메스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목격하고 있는 첫 열매가 뭘 말하는 것이며 결국 어떻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지금 전 세계는 영토 전쟁, 관세 전쟁, 자원 전쟁, 환율 전쟁, 그리고 반유대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과연 2026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불안에 떨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핫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미 지난 9월에 예루살렘에서 타메스 목사님을 미리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살짝 들었던 그분의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니. 어쨌든 이번 컨퍼런스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브레드 TV에서 준비하는 건 분명히 다른 컨퍼런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강의 꼭 참석해서 들어보십시오.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이번에 새로 출간된 타메스 목사님의 새로운 책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등록하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바로 내일부터죠. 19일 그리고 20일 이틀 동안 강남 선능역 바로 옆에 있는 순복음 예수소망교회에서 장소는 그곳에 빌려서 저희가 하는 건데 브레드 TV가 아주 오랜만에 준비한 명품 컨퍼런스입니다. 이스라엘의 감남산에서 35년 동안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우리 타메스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즌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광고를 했는데요. 미리 예약하고 등록하신 분도 있지만 또 이게 바쁘다 보면은 미처 등록을 깜빡 잊고 못하신 분도 있겠죠. 또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예약하고 미리 등록하고 이거 익숙치 않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죠.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선능역 3번 출구에서 바로 옆이랍니다. 순복음 예수소망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등록비는 이틀 동안 8만 원인데 난 바빠서 하루밖에 못 듣겠다. 그런 분은 뭐 어쩔 수 없죠. 하루만 듣고 4만 원만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도 일찍 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꼭 뵙도록 하죠. 우리 조현영 기자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죠? 어서 오십시오. 예. 그죠? 예. 예. 분명히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2부 순서 우리 매력 덩어리 우리 조현영 기자와 함께 또
이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저는 이 조현영 기자와 함께 전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이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또 이야기 듣는 시간이 굉장히 기대되고 흥미로운 시간이 저에겐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걸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예, 미국 얘기네요. 지난 12월 9일 날 미국의 마이애미 시장 선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예요. 아일린 히긴스라는 후보가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자그마치 19%나 앞서서 민주당 후보가 이번에 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얼마 전에는 뉴욕에서도 이 민주당 후보가 맘단이죠. 맘단이가 뉴욕 시장이 돼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뉴욕도 그렇고, 마이애미는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까지도 민주당이 지금 시장으로 뽑히는 거, 이거 공화당한테는 굉장히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중간 선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 선거가 좀 충격인 게 뭐냐면 이제 그게 공화당 스테이트 텃밭이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스를 받았는데도 졌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니 선거라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지에서는 지금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공화당 2026년 내년 11월 선거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중률 높은 라스메슨 여론조사에서는 2026년 중간선거 예측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45%대 42%, 3% 정도 소폭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예측조사는 안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근데 원인은 이제 첫 번째가 생활경제 물가고요. 인플레이션이 2.7%라고 백악관은 이제 홍보하고 있지만 주거비, 보험료, 이제 실물경제는 여전히 고공행진이고 거시지표는 좋지만 실물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고 현재 이제 생활물가 직격탄을 맞은 게 다름 아닌 이제 저소득층이랑 청년 세대 그 다음에 모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었던 계층들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중도층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전략 변경입니다. 민주당은 기존 LGBTQ 이제 젠더 정치로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인기가 없으니까 이걸 버리고 이제 뭐랄까 소득 계층 이런 거가 갈라치기 전략, 지배 피지배, 착취 피착취 이런 선동 핵심 전략을 수정해서 성남 이지를 파고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무상복지 시리즈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맘단이가 승리했고 그 전략을 이번에 똑같이 쓴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지표다. 샘플은 작지만 안 좋다. 이 플로리다면은 트럼프의 텃밭이죠. 그 말하라고. 예. 그 트럼프의 집 리조트가 거기 있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앞마당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좀 전라도 광주의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광주시장이 된 거. 그렇죠.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그렇죠. 대구시장이 된 거.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지만 적절합니까? 예. 하여튼 난리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러다가 미국의 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이번에 다시 재선시킨 마가 조직, 이 마가 진영 안에서도 이러다가 진짜 그 뭔가 그 둘로 쪼개지고 사분오열하는 이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가 안에서도 분열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생활경제 문제를 두고 이제 트럼프 지지층 중에 청년층 이탈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마가의 분열 혹은 종언이라고 지금 사람들은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마가는 이제 약간 빅텐트예요. 전통적인 공화당이랑 조금 다르고 대략 5개에서 6개의 정파 노선이 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질감이 있어요. 그 빅텐트 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반이민 문화전쟁 강경파 해가지고 이제 고립주의 성향이 있고 또 전통보수 기독교 우파 도덕적 보수주의자들이 있고 친기업 친시장 제도권이라고 해서 이제 월스트리트나 이제 빅텍 기업이나 이런 리버테리언들 경제만 무조건 잘 되면 좋아.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네오콘들, 국방 매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트럼프 충성파.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이제 권력 투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이슈에마다 이제 건건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경제는 이제 반이민 문화정쟁 강경파 고립주의자들하고 친기업 시장 이제 제도권, 이른바 월가하고 이제 충돌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H-1B 비자라고 외국인 전용 비자를 좀 철폐하자. 이 고립주의자들은.
왜냐하면 이거 너무 이거 기업들 이익만 나고 이거 그냥 취업이 안 되니까 이 외국인 이제 탈피하는데 이걸 이제 한 채 양것 없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요. 마가 청년층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좀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왜 H1B 그거 폐기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서 그거 갖고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연방정부 해체 뭐 약간 뭐 기업가의 이제 그 약탈전 자본주의를 좀 개혁해야 된다는 그 움직임이 청년층에서 강한데, 정권 초에 일론 머스크가 추진했던 그 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방 정부를 이제 구조조정한다라는 그 기체가 나왔는데 USAID 다 털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트럼프 지지율이 60%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 하냐는 거죠. 지지부진하다. 물론 이민법 다양한 개혁을 하지만 속도가 지금 좀 빠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좀 마가 청년 지지층들이랑 마가 텐트 안에서 이제 싸움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이제 재벌 빌 게이츠하고 이제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제도권이랑 좀 인사를 같이 하고, 생활 물가는 엉망인데 이제 기업들이랑 같이 다니는 모습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백악관을 또 신축한다 그래요. 옆에 무슨 건물 하나 새로 짓는다는데 일반 마가 청년층이 지금 월세 낼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트럼프가, 이런 이제 지지자들 간의 이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딪히는 대목이 이제 미국의 대외 안보 정책인데, 말씀하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이민 문화전쟁 강경파, 고립주의자들하고 이제 국방 매파, 네오콘들하고 또 치받고 이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란 공습,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대정적으로 훌륭한 정책이고, 진짜 트럼프의 그 힘에 의한 평화의 어떤 시그니처 마크인데 미국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야, 지금 경제 살려야지 무슨 뭐 이란 때리고 이스라엘 가자지고 지겹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됐고, 핵심은 이제 내수 경기 악화를 얘기했고, 대정책만 이제 트럼프가 신경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이점은 이제 뭐냐면, 세대 간 대립의 양상이 이번에 또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있어요. 청년층에 부딪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험시로 됐는데, 지금 미국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뭐 좌우 대결도 아니고, 좌우 대결, 소득 계층 간 대결, 그다음에 세대 대결, 모두가 동시에 지금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돼서 이게 정권은 물론 미국이 쇠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경고음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몇 주 전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를 갔어요. 캘리포니아를 가서 아침에 내가 스태프들한테 아침에 내가 쏘마 미국 갔으니까 뭐 미국 식당 가서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식당을 갔어요. 근데 식당도 건한 식당이 아니라 아침 먹으러 간 거니까 토스트 2조각에다가 계란 후라이에다가 소세지 하나에다가 또 베이컨 2쪽, 그 얼마나 할까라고 이제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팁이 또 25%더라고. 20%, 25% 해서 보니까 150불이 나왔어요. 아침에 토스트 2쪽 먹고 17만 원, 18만 원.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만큼 미국의 현재 그 생활 물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생활 물가도 그렇고 또 뭐 보험료 인상도 아주 어마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이 현재 정부의 정책에 이제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도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부동산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이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 주택 가격이 2025년 대비해서 한 2에서 4% 정도 소폭 상승했고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건 팬데믹 때 이제 약간 그 주택 쇼크가 있고요. 지금 2025년 주택 중간값은 한 41만 700만 달러 평균입니다. 중간값이 한 41만 700만 달러이고 전년 대비 2% 상승했는데, 문제는 금리도 높다라는 거죠. 모기지 금리가. 그래서 세대 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전미 부동산협회가 이제 조사한 2025년 기준 신규 주택 시장 그 진입자 구매자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중위 연령이 40대라고 합니다. 미디언이 40대인데, 저 이제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파란색 밑에 선입니다. 저게 이제 파란색 밑에 선이 최초 주택 구매자예요. 아, 그러니까 몇 살에 집을 구했냐? 최초고. 구입했나?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다주택 이제 여러 차례 거래이고, 가운데 검은색은 전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연령대가 있고, 밑에는 이제 연도가 있는데, 2025년 기준에 몇 살이냐면 40세가 첫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같은 2024년에는 38세로 나와 있거든요. 2살이 더 늘어난 거죠. 역대 최고 경시층이고, 반면 현 고령층이 지금 이제 70대 이상 혹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최초 구입 시기인 1992년에는 28세 이제 시장에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2년, 1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고로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는 28세에 집을 장만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데 우리 청년 세대는 40대가 돼야 이제 첫 집을 이제 장만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통계 돌아가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노란색 선은 이제 다주택 거래 혹은 보유자를 했었는데 대부분 고령층이에요. 노란색 맨 위에 있는 선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세대 갈등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즉 꼰대들이 부동산 시장을 다 잠식한다. 그래서 청년 측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폭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현지 부성 여론에 따르면. 세대 간의 갈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2년도에는 지금도 92년도에는 28살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40살이나 돼야 집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좀 그렇다라는 얘기네요. 부동산 문제는 그렇고 주식은 좀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도 이제 비슷한 이제 행태인데요. 이제 고령층이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소유하는 이제 약간 잠식 구조입니다. 그 통계자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1989년 고령층이 나가면 70대의 주식 자산은 한 19%. 저 통계 보면 맨 왼쪽이에요. 그때는 70대가 19% 했는데 지금 맨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현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의 31%, 전체 주식 자산의 31%를 소유하고 있고 이게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미국 자산 총 85조 달러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제 그 아래 세대 이제 밀레니얼 세대 1980년부터 95년 세대는 인구 구성은 베이비붐 세대가 똑같아요.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똑같은데 그 전 세대 자산은 전체 자산 주식 자산의 5분의 1 수준이 18조 달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령층은 85달러 갖고 있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18조 달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디바이드가 확실하게 빈부격차가 세대별로 나타나고, 또 그 아래 이제 Z 제너레이션 Z라고 하는데 1996년부터 2010년생이에요. 이들은 진짜 처참합니다. Z세대의 주식자산 보유가가 전체 6조 달러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85조 달러, 18조 달러보다 더 밑에 6조 달러 주식시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빚이 어마무시하고요. 학자금 대출 빚이 어마무하고, 그다음에 AI 취업난도 엄청나요. 그리고 H1BB 외국인 대체 취업난 때문에 지금 취업도 안 되고 또 미칠 지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제도권에 대한 분노가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이고, 세대 간 갈등이 정책적으로 이제 충돌하는 대목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게, 부모 세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성세대는 주식 자산이 많다 보니까 기업에 피해할 이 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H1B 비자라고 싸구려 인도 IT 미국 현지인한테 준 거 3분의 1로 주나 봐요, 연봉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고용해가지고 기업의 마진율을 올리는 거죠. 비용을 떨어뜨려서. 그러면 이제 주가 PR에 도움이 되니까 자기 자산이 증식되니까 이거에 이민법에 대해서 약간 완화적인 입장이에요. 합법 이민만 하는데, 값싼 노동자 때문에 취업이 봉쇄된 청년층은 무슨 소리냐. 이민 모라토리움, H1BB 다 철폐해라. 강대강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베이비부먼 세대를 잡느냐, 돈 많은, 아니면 미래세대 청년을 잡느냐, 이 정책적 딜레마가 지금 충돌 상황에 있습니다. 야, 심각하네요. 뉴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막 그 집단으로 체포해 갔던 그 조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국에서 거기다 공장 지으면서 4만 개의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지금 큰 아젠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국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 이 경제적 격차, 그리고 생각의 격차, 결국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정치적 견해의 정치적 입장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뉴욕의 맘다니 시장 선출하는 거하고 또 이 마이애미의 이 시장 선출하는 거 다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 이제 그들을 따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라스무센 여론조사의 기관에 따르면 미국 40대 이하 유권자 51%가 삼인주의를 성향의 차기 대선 후보를 선호한다. 사회주의 성향의 후보를 좋아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다니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삼인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인데 사실상 사회주의랑 똑같아요.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투표로 민주주의로 뽑는다, 이 차이인데 노선은 똑같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81%로 찬성하는 게 굉장히 높고, 공화당은 24% 찬성, 65%가 반대인데, 여기서 핵심이 이제 중도층입니다. 중도 성향의 사회주의 성향 대권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보니 37%는 찬성, 32%는 잘 모르겠다고 해요. 찬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이점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중도층이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 정책이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라를 그냥 뽀개도 된다는 약간 이런 혁명적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층조차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사회주의 후보, 극좌 후보들이 이제 대세인 시대로 지금 진입했다는 설명도 있고, 트럼프 지지층 중에 이제 중도층 40대 이하가 이제 떨어져나가고 있다는 이제 적신호입니다. 어허.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그동안 그 보수의 가치를 부르짖으면서 큰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던 인물이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찰리 커크가 지난 9월 달인가요? 그 테러를 당해서 이제 희생이 됐는데, 그러면서 찰리 커크가 그동안 해오던 이 역할들에 대한 것들이 빈 공백이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그 오늘날 이렇게 미국 세대 간의 갈등에 이 심각해지는 이유, 이 찰리 커크의 빈 공간, 이것도 큰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가 세력의 지지층 이탈이 이제 40대 이하에서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제 세대 간 분열상이 본질인데, 그런데 작년 대선에서 2030표, 40대 이하의 표를 갖다 이제 장악하고 결집한 게 다름 아닌 찰리 커크 TPUSA입니다. 그러니까 20대 2030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트럼프 진영을 갖다 접붙임을 한 게 찰리 커크인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유튜버가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정계 막후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통령 후보로 제이디 벤스를 청구한 사람도 찰리 커크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왜? 자기 지분이 있으니까, 청년표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찰리 커크 부재 이후에 어떤 게 발생했냐면 2030 그 표심을 선점하기 위해서 마가 진영 안에서 지금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찰리 커크가 있으면 그 정파 간의 갈등, 마가 정파 간의 갈등을 다 조율했어요. 그 언더 더 테이블 수면 아래에서 그 역할을 저중조절했는데, 이게 지금 찰리 커크가 이제 부재하니까 터커 칼슨이 이제 날뛰면서 지금 제이디 벤스를 지금 휘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터커 칼슨의 아들이 지금 제이디 벤스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통령 홍보실에. 그러니까 이 정파 싸움이 치열한 거죠, 안에서.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찰리 커크가 찍어 눌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차차기 권력은 찰리 커크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찰리 커크를. 왜냐하면 이게 거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마가 빅텐트의 저종자인 찰리 커크의 부재가 오늘날의 공화당의 난맥상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야, 그 한 사람의 그 공백이 이렇게 크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미국의 정가와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또 가장 뜨겁게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이스라엘 문제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제 그만하자. 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안에서도 이 세대 간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와 또 나이 먹은 세대들, 이스라엘을 대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4년 평균치 여론을 추이를 이제 종합하면요, 이것도 세대 간 디바이드가 확실한데, 기성세대,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전략적 동맹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69%가 이스라엘 군사 지원 지속 및 전략적 동맹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9%가 65세 이상 69%. 반면에 젊은 세대 40대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추가 지원 반대 비율이 65%예요. 거꾸로 된 거죠. 친팔레스타인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마가 진영의 안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스라엘 유대계는 수구 기득권 엘리트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국의 유대계는. 그래서 이 수구 기득 엘리트 세력이 누구냐? 할리우드, 월가, 기업, 제도권, 언론, 이게 다 유대인들이 했다고 하면서 이게 전형적인 반유대 공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세대 간 갈라치기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이죠. 그 부모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적개심을 가진 그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때, 부모 세대가 친 이스라엘이면 부모 때문에 나는 반 이스라엘이야, 아마 이런 경향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지금 마가 진영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 진영의 일부 인플루언서, 그 좀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카타르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마가 진영 안에서도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움직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외 이슈가 왜 이게 마가 중심의 어젠다로 떠올랐는가라고 고민하면, 이제 터커 칼슨 같은 고립주의 정파들이 이스라엘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 이게 부풀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분노를 대부분 이스라엘로 이제 치환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너네가 힘든 거야, 뭐 이런 식의 전형적인 반유대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미래 마가 제이디 벤스의 이론적 스승은 나야, 내가 책사야라면 그 지금 쟁탈전이 차기 권력에 대한 쟁탈전인데 그래서 이제 터커 칼슨이 무명의 인플루언서 닉 푸엔테스라는 또 젊은 청년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띄웠습니다. 자, 이제 그 NCRI라는 그 전문 연구기관이 있어요. 그 SNS 전문 조사기관인데 저거 토를 보시면 닉 푸엔테스 X 계정이 초기 게시물 작성 30분 후에 비정상적으로 폭발적인 조회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야. 자, 그럼 저 표를 보시면 저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렌지색이에요. 구독자가 2억 2,900만이고 닉 푸엔테스는 110만밖에 안 돼요. 보통 이제 조회수가 폭발하려면은 구독자 베이스가 많아야 이제 폭발하는데 저건 30분 안에 일론 머스크, 닉 푸엔테스라는 이 110만짜리가 오렌지색의 그 일론 머스크를 더블 스코어로 지금 따돌렸어요. 30분 안에. 이거는 뭐냐? 미국 내 계정이 아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해외 3국에서 조회수 조작 공장이 들어갔다는 거죠. 외세가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세는 이거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저거 보트를 사는 건데 누가 그걸 했냐?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터커 칼슨입니다. 아하. 이 사람이 조회수를 이 닉 푸엔테스라는 반유대 이 나치 성향의 젊은 청년을 갖다 띄운 거예요. 득보잡을 띄워가지고 제도권을 올려버린 것이죠.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럼 이런 해외 공작은 주로 누가 하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터커 칼슨이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득보잡도 뜨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영향력보다는 보트를 이제 사주는 거죠. 아, 사준다고. 그 해외 이제 조회수 조작 공장. 그 보니까 계정이 미국 계정이 아니었어. 닉 푸엔테스 좋아요 박수 치는 이 계정이 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해외에서 제3국에서 이거 그 클팜이라고 그죠? 베이트팜 그걸 갖다가 작동을 한 것이죠. 이 판을 깔아준 게 이제 바로 이제 터커 칼슨인데 터커 칼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반유대 주장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 그 이유가 이제 카타르 등 중동 오일 머니에 잠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이란, 터키의 자금 촉책인 오메드 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저 양반인데 이게 1789 캐피탈 대표고요. 터커 칼슨 미디어하고 이제 특수관계예요. 서로 돈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근데 오메드 말리드 저 사모펀드 센터장이 그 사모펀드 이제 대표인데 카타르, 이란, 터키에 이제 자금 세탁을 해주고 이 돈을 갖다가 미국 인플루언서한테 풀어가지고 반유대 여론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수관계라고 이제 드러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청년층에서의 이제 반유대 여론은 전형적 자생적인 뭐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해외 영향력 공작의 결값이라는 거고 그 중심에는 카타르 돈이 있고 그 더 배후에는 중국, 러시아가 있다라고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우파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 TV에서 앵커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 보수적인 사람인데 또 그 아버지가 아마 성공의 목사였을 거예요. 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반 이스라엘, 그 이슬람 국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 이렇게 그 사람 갑자기 변했어요. 네, 카타르 막 몇 번 갔다 오고. 카타르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그 미국 안에서 이 터커 칼슨으로 인해서 그 이 신학적 논쟁,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이냐, 친이스라엘이냐 이런 논쟁까지 지금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터커 칼슨이 단순히 뭐 반유대 선동을 무작위 뭐 권력욕 때문에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터커 칼슨의 반유대, 반이스라엘 반의 신학적 기초가 있더라고요. 그 대체 신학에서 나오는데요. 아, 대체 신학. 대체 신학 관점이 대체 신학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대체 신학 관점에서는 교회가 유대 민족에 대한 언약을 대체했기 때문에 감독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창세기 12장 3절이 유효하지 않다. 그 교회가 대체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별 볼일 없다. 우리가 축복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앙적 지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대체 신학 기조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터커 칼슨이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거침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이스라엘 발언은 당연히 이제 전공 필수로 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합니다. 무식한 사람, 성경도 안 읽는 무식쟁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렌드 오브 자이언이라고 해서 시온주의 친구들,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FOG 단체는 반박 성명을 냈죠. 터커 칼슨은 나치 정당보다 더 악질적인 반유대 노선자라고 성토를 했고, 터커 칼슨 상대하기 이전에 이제 이 FOG 마이크 에반스 박사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을 겨냥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에게도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재천명하라라고 이게 강력하게 백악관한테 이제 이 시온주의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발맞춰서 이제 두미사니 워싱턴 목사도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유대주의자들은 그 대체 신학 반유대주의자는 성경 난독증,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다라면서 딱 찍어버렸어요. 성경의 뭐 기독교 시온주의자의 그 입장은 대충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국민국가 건설을 인정하거나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창조주의 언약이 여전히 현재 진영이고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랑 이스라엘이 투트랙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신학적 사조가 있다 보니까 대체주의랑 기독시온주의랑 약간 충돌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 두미사니 워싱턴 목사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 평화를 위한 기도는 요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다. 창조주의 명령, 커맨먼트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독교인이라면하고 방점을 찍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신학적 논쟁의 어떤 이 본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요청의 대상이 아니고 명령이다. 그렇죠. 아, 멋있는 말이네요. 이 프렌즈 오브 자이언의 그 마이크 에반스라는 사람은요, 지금 그 트럼프 2기 때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1기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백악관에 들어가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또 트럼프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대체 신학자들은 리플레스먼트 그 티올로지, 이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대체 신학이라는 말 자체를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대체 신학이라는 말은 없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다. 커버넌트 띠알러지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요, 하여튼. 예, 원래 이단이 너 이단이야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내가 왜 이단이냐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반유대주의 그리고 이런 그 반이스라엘 이런 싸움 논쟁은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026년 10월에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그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을 앞두고 외국 세력의 개입이 이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사이버 공격에 미처 지금 이스라엘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역시 이 선거와 이 정치를 이벤트를 앞두고 이 사이버 공격 이런 게 여러 차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2019년 이제 베니 간츠 당시 야권 그 전 총리의 그 휴대폰을 해킹을 했습니다. 총리 두 양쪽을. 그 왜 그러냐? 베니 간츠와 이제 뭐 네타냐후 총리 간에 밀약이 있다 막 이러면서 이게 그런 거를 이제 거짓 선동을 피는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는 이런 휴대폰 해킹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했냐면 이란에서 했던 것이죠. 정치 프로세스를 이제 선동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2025년 6월에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 기간 중에 1,200건의 영향력 캠페인 이스라엘 시민 대상으로 너넨 졌어, 깨졌어, 몇 명 죽었어, 네타냐후가 도망갔어, 뭐 이런 식의 이제 거짓 선동을 이스라엘 시민들한테 퍼뜨린 거예요. 어허. 그리고 용키푸르 날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샤미르 의료센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해서 이게 병원이 셧다운이 됐다는 겁니다. MRI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전달 마비가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란이 그러니까 모사드만 이제 대외 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란도 들어와서 이제 이런 사이버 공작을 하는데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 시민 대상으로 정보원 간첩을 모집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서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고등학생까지도 이게 포섭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혼란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그런 그 대비가 이렇게 미비되고 있다는 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가감사관이 지금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약간 요약 보고서예요. 구체적인 디테일은 안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 수개표인데요. 이스라엘 선거는 우리 전자개표는 안 씁니다. 투개표는 안 하는데 수개표로 뽑기는 하지만 국가검사관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선거관이 투표 통합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작 위협이 있다. 개입 대비가 부족하다. 어허. 그걸 했고 특히 어떤 식으로 공작이 들어가냐면 이게 사이버랑 오프랑 온오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데 유권자 명부 조작, 결과 왜곡, 투표 집계 신뢰 상실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전무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가 사이버국 국장 요시 카라디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 기간 혹은 단일
그 기간 안에 금융사고, 전력통신두절, 이른바 디지털 CG 침공 상태가 있으면은 유권자들의 투표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사고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금융사고나 어떤 전력이나 통신 두절되면 투표장에 안 갈 거 아닙니까? 자기 일 하려고 위해서. 그러다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런 공작을 하다 보면 이제 투표 결과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는 공작이라고 이른바 초안전 인지전쟁이 이제 선거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독재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럼 여차하면은 이스라엘에서도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민들 스스로가 먼저 초안전이라든가 인지전이라든가 뭐 이런 그 선동전 이런데 너무 이렇게 휘둘리거나 일희일비하거나 부안해동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어떤 성숙한 의식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약간 서구 정부, 미국, 유럽,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 시스템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의 경우는 이 반대 음모론이 창궐한 이유도 코비드 이후에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붕괴했어요. 그래서 질병본부 CDC나 뭐 의료계, 뭐 학술 논문, 뭐 CNN 언론 다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가 붕괴돼가지고 미국 국민들의 뇌가 어떻게 보면 빠개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확 무너지고 학술 무너지고 대학도 엉망진창되고 하니까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치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공작이 들어오면 음모론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거 없다.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노려서 반유대 그 담론이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 있어요. 이게 통상적인 반유대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이 트래픽이나 이 폭을 보면 어마무시한 외부 공작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경우에도 비슷해요. 일단 사법 카르텔 난동으로 이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 그 다음에 10월 학살 테러를 미연에 방지 못한 군 정부 공안 당국에 대한 신뢰도 이스라엘 국민이 굉장히 상실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 안오미 상태에서 초안전 인지전이 들어오면 일반인들이 이걸 갖다가 조금 해체하기는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 이란, 대리 세력, 카타르 다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포함해서 칠면 무력 전쟁에서는 지정학 게임에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를 갖다가 건드냐면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갈라치기 위해서 마가에 개입하고 이런 식의 초안전과 이제 인지전을 벌리면서 어떻게 승기를 잡겠다. 왜 무력전 지정학 게임에서는 이스라엘한테 작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호주 테러 사태도 결국에는 다 같은 문제예요. 맥락들이. 그러니까 PC 좌파들이나 이런 극좌파 단체가 오면서 이렇게 국경 개방해가지고 테러리스트 창궐하게 된 이런 이유들이 결국에는 이제 다 터져 나온 것이고 사람들이 못 믿어요. 저도 호주 매체를 사건 발생 딱 봤는데 IS라는 얘기가 한참 후에서 나와요. 뭐 무장 용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무장 용의자 했다가 이게 반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알고 보니까 모사드래. 뭐 이런 음모론이 삽시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마가진형 애들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음모론에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뇌수들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호주 시드니에서 일어난 그 총격범을 모사드라 그래요? 아니 그런 이제 음모론이 반박되지 않으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캔데스 원이나 이쪽에서는 만물 모사드 설이에요. 뭐 찰리 코크도 모사드가 죽였다, 이스라엘이 죽였다. 음모론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층한테 소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한 투표 블락이 움직일 정도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젊은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귀 얇게 여기저기 막 휘둘리면 안 되고 일단 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라는 게 참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아우 그나저나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